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내 나라 공공임대 주거권을 지키는 목요일 주목문화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이 문화제 오늘 순서는 그 거리 강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연대의 위대한 유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 최은영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강의에 앞서서 거리 강연에 앞서서 공유드릴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했던 5조 7천억 예산을 전액 복원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되게 화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5조 7천억 전에 복원하겠다라는 의지를 국토위에서 보여준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농성장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아주 그 가열차게 밤샘도 하고 투쟁 이제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던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박수 칠까요? 와! 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다시 삭감하지 않는지 농성하면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액 되찾고 그 이상을 넘어서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리 강연 준비해 주신 최은영 소장님 박수로 맞이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수.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거리 울렁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마 몇 년 전에 2017년인지 2018년인지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년 전에 시민사회에서 삼보일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그 광화문에서 청와대 있는 데까지, 당시는 청와대였네요. 거기까지 이제 삼보일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더러 굳이 말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도망 다녔거든요. 제가 거리 울렁증이 있고 사실 오늘 약간 착각을 한 게 저는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선도선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왔는데 이렇게 아주 길거리에서 정말 거리 강연이어가지고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좀 아주 오래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한국도시연구소고 이 연구소의 설립자이신 재정구 의원과 정의로 신부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제목으로 한 게 오래된 연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십 년 있다가는 또 우리의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옛날에 60년대 1960년대에 그분들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이어져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결실을 맺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두전으로 전해들은 얘기여가지고 우리 연구소의 이사님들, 당시에 재정구 의원님하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에게 두전으로 전해들은 얘기들, 그리고 제가 연구소에서 이제 자료들과 사진을 보고 기억하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PPT를 준비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리 강연에는 왠지 좀 형식이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정말 완전히 생짜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정구 의원께서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수배를 당하고, 당시에 그래서 청계천에 이제 예전에는 도망다니잖아요. 진짜 유신 때는 도발이를 하시면서 청계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보신 도시빈민들의 모습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거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 빈민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걸 보면서 이분이 뭐 학생운동이고 뭐고 나는 이분들과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셨고, 재정구 의원님하고 정의로 신부님은
본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죠.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난하게 사셨고 그분들과 같이 이제 청계천부터 사셨는데, 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게 철거가 이루어지는 나라, 여전히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런 평가를 받았던 나라죠. 그래서 뭐 청계천을 무참히 철거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양평동이라는, 지금으로 보면 강서구 목동 근처로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철거를 당하게 되시니까 이분들이 경기도 시흥으로, 그 당시로는 아무것도 없던 포도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시흥이 인구 4, 50만의 큰 도시로 발전했지만 그 당시로는 아주 야산에 포도밭이 있던 서울도 아닌 경기도 시흥시로 가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쫓겨난 철거민들이 제일 먼저 만든 마을이 보금자리라는 곳을 만들어요. 이 정의로 신부님이시고 천주교하고 뭐 그러면서 보금자리라는, 정말 보금자리예요. 그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죠. 보금자리라는 곳을 만들어서 철거민들하고 같이 이주를 하시는데, 신부와 벽돌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고 지난한 과정인지, 정말 뭐 칼부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럴 정도로 힘든 과정을 겪어서 1977년이에요. 그게 1977년에 경기도 시흥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근데 철거가 뭐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니까 1979년에는 한동마을이라는 것을 또 시흥에 철거민촌을 만들고, 그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 목동 철거민 투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시흥에 이주하신 게 목화마을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철거민들의 이주가 있었는데, 1977년, 1979년, 1985년 있었는데, 이 안타깝게도 이 앞에 두 개는 다 없어지고 목화마을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흥에 가시면 목화마을을 보시면서 거기가 이제 철거민 운동의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5년에 그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철거민촌을 만들었지만 못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의로 신부님은 현장을 계속 지키셨고, 재정구 의원님은 이제 정치 쪽으로 가신 거죠. 정치로 가셔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안타깝게도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1944년생이시거든요. 굉장히 좀 기억하기가 쉬워요. 44년생인데 99년에 55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으니까요. 국회의원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고요. 정의로 신부님은 상계동으로 가셨어요. 계속 그 운동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철거민들의 싸움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아실 텐데,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정의로 신부님이시죠. 그래서 철거민들이 정말 열심히 싸웠고, 1987년 잘 아시죠? 우리가 영화 1987이라는 영화로도 기억이 하실 텐데, 1987년의 민주화 대투쟁 뒤에는 철거민들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유시민 씨의 누나 유시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언젠가 나와서 1987년을 증언하시면서 철거민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명동성당을 지키고 있고, 그 학생들이 1987년에 몰려들었을 때 그 밥을 내준 사람들이 상계동 철거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슬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1987년 5월 4일입니다. 기억하기가 쉬운 게 어린이날 전날인데, 오동근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상계 초등학교에 다니던 2학년짜리 아이가 철거가 되는, 그 당시는 철거가 되면 뭐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것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가 진행 중인 자기가 살던 마을에 갔다가 아이들 4명이 그 잔해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동근이라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9살이겠죠. 9살짜리가 사망을 하는데, 1987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전두환이 호원 조치를 4월달에 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포원 조치를 한 상황에서 이 아이가 5월 4일날 어린이날 전날 사망을 하니까 이 전두환 정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어떤 투쟁의 중심이 될 것을 무서워해서 병원에서 아이의 시체를 탈취해서 그냥 화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투쟁을 명동 성당에서 철거민들이 87년에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계민 철거민들이 87년에 그런 투쟁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아까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한 철거가 이루어진 나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냥 아마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실 텐데, 사람이 밥을 먹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그냥 부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주 여러 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원래 아까 제가 잠깐 청계천을 말씀드렸잖아요. 청계천이 서울 도심이고, 서울 도심에 60년대에 무허가 판자촌들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도시가 막 발전하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기반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도 만들고 뭐 다리도 놓고 그리고 고가도로도 놓고 이러기 위해서 그걸 철거민들을 이제 도심의 철거민들을 청계천에 살던, 그다음에 남대문 근처에 살던 철거민들을 서울 외곽으로 다 이제 흩뿌리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쓰레기차에 실어다가 그냥 날랐다고 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만들어진 지역들이 사당동, 공천동, 그리고 난고, 그리고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상계동, 중계동, 이런 지역들이 다 그렇게 1차 철거로 만들어진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그 80년대 말 88 올림픽, 86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 도시 정화를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그 지하철이 1호선이 만들어지고 2호선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당동, 뭐 이런 봉천동, 이런 데들이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교통이 편한 곳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또 강제로 철거해서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아시안게임이 철거민들 사람 죽이는 86, 88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수십 명이 죽고 다치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오동근이라는 아이도 죽고, 정말 2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요. 그 난장이가 쏘아 올리는 공에 나오는 그 소설 속의 얘기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였고, 그 와중에 철거민들이 당시에는, 여러분 딱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딱지라는 게 3개를 모으면 집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세입자들에게 이 딱지를 줬는데요. 이게 적극적인 이주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3분의 1 분양권이, 결국 그 철거민들은, 세입자들은 이걸 그냥 팔게 되지 이 집을 사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가 어떻게 모아졌냐면, 서철협이라는 서울 철거민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모아진 거예요. 1980년대 말에. 그래서 아기를 업은 엄마부터 정말 그 철거민들의 투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우리 사회에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구임대주택이 만들어지기까지, 1989년에 만들어지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89년에 만들어진 영구임대주택이 이제 2019년에 30년이 되었고, 지금 이제 다른 30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고, 내 나라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구호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내 나라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세요가 아니라, 주세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내 나라 공공임대주택인데, 이렇게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행히 오늘은 안 춥네요, 그죠? 다행히 오늘은 춥지 않은데, 이렇게 엄동설안에 10월 17일부터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 지금 밤에 지키고 있는 곳들이 없는데 굳이 우리만 이렇게 밤에 지키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를 쓰면서 이 예산을 지키고 있는데, 미국에
푸르드 아이고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당시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꿈의 집, 드림하우스라고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마약이 많이 하고 범죄가 많이 하니까 결국 이거 폭파됐거든요. 1970년에. 그러면서 미국은 그때 일단 공공임대주택을 더 이상 짓지 않는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해요. 존슨 대통령 때 1970년대에 선언하면서, 물론 그 이후에 정책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우리가 뭐 5천만 명 치고 미국이 3억 이렇게 쳤을 때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120만 호가 지금 이제 넘어가는데, 미국은 100만 호가 안 되거든요. 100만 호가 안 될 뿐더러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말로는 그럴듯하거든요. 소셜믹스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소셜믹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아파트 단지를 공공임대주택이었던 것을, 온전히 사회적인 유산이었던 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하고 나눠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미 있었던 정책이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처음 자료를 보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10만 호 정도였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90 몇만 호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30년 이상 되면서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 총선 때 김연아 전 의원이, 그 사람이 주거정책을 주도했고, 그 국민의힘의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을 텐데, 그 주거정책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낙인 찍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것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매년 10만 원씩 공급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사실은 뜯어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연간 13만 호에서 14만 호씩 매년 공급을 했는데 10만 호로 공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줄이겠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어쩌면 이 예산 삭감 예견되었던 거죠. 뭐 윤석열이 줄인다고 했으니.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여러분 지어지는데, 특히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라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열심히 지어진 게 이명박 정부의 초기에 많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집계를 하면 이명박 정부의 때 2008년, 2009년에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게 밀려서 온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근데 지금 아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짓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들이 공급이 되면서 그 공급량은 사실은 많지만 이제 더 이상 안 짓는 거죠.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의 씨앗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정말 눈 부릅뜨고, 아까 아주 기쁜 소식이죠. 국토교통 소위에서 예산이 전액 부활되긴 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너무너무 실망을 했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을 팔겠다고 했어요. 영국에서의 공공임대주택에 대처라는 사람 잘 아시죠? 철의 여인, 작년엔가 사망한 대처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을 파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운영 관리에 많이 들어다 보니까 이걸 팔아서 자가로 했거든요.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공공임대주택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는다. 미국은 이걸 폭파시키기도 했고 더 이상 안 지어 이런 정책을 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경험을 볼 때도 이걸 팔아서 팔기도 하고 하는 정책들을 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미 시작됐죠. 오세훈의 어떻게든 재건축을 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예산을 삭감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된 지가 89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돼 가고 있죠. 노후화되고 있어도 사실은
슬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주거 품질을 가진, 그리고 저렴한 것은 분명히 해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민간임대주택의 품질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공공임대주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비용도 저렴하고 그 주거 품질도. 근데 우리는 자꾸 분양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30년 전에 지어진 분양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은 훨씬 더 나쁘냐?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 가봤거든요. 여기가 3단지, 4단지가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지어졌어요. 3단지는 서귀포시에 있는 건데 3단지는 영구임대주택이고 4단지는 분양임대주택인데 어떤 게 더 관리가 잘 됐냐면 당연히 임대주택이에요. 분양된 것보다도 같은 시기에 지은 임대주택이 훨씬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보지도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슬럼이다, 영구임대주택이 낙인이다 이러면서 자꾸 낙인을 찍죠. 가보지 않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은 매번 공공임대주택을 타워팰리스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워팰리스가 아니어서 이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에 시민사회가 많은 뜻을 모으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우리가 목도한 재난이 결국 불평등이고 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8월 8일에 침수 이후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더 마음이 아파서 이 싸움을 더 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악구 그 참사가 발생한 집, 미주노총 조합원이셨죠. 아이와 엄마와 그 장애를 가진 언니와 같이 살고 있던 4인 가구 중에서 당시에 병원을 갔던 엄마 빼고 이제 3명의 일가족이 사망을 했는데 사실은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사망한 게 아니라 구조를 기다렸잖아요. 119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안 돼서 정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망을 한 거를 상상을 하면 너무 좀 국가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 이태원 때도 국가가 없었지만 그 참사 때도 국가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2020년 2월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경향신문하고 침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집 8번 침수를 당했다고 하는 할머니와 그 두 조선 가족을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흥이에요. 물이 딱 여기까지 차니까 발목까지 무릎 정도까지 차니까 문이 안 열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경향신문의 기사에도 이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문이 안 열려서 죽을 뻔했는데 119가 와서 구해줘서 그분은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번에 뭐 100년 만에 폭우니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데 100년 만에 폭우면 사람이 구조 요청을 했는데도 안 와도 되는 건가요? 그 시흥시에도 그날 거기가 난리가 났었대요. 거기라고 한가해서 119가 구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할머니가 3가족이 살고 이 관악구 여기에서는 사망했는데 그 집을 가보면 거기는 정말 반지하라고 언론에서 말하잖아요. 지하거든요. 완전 지하예요. 그 도로로부터 한 요 정도 차이가 나 있고 그래서 도로가 물이 이만큼 차면 그냥 꼭대기까지 차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렇게 찼죠.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제 3명이 사망하셨는데 그분의 바로 앞집 언론에 계속 그 인터뷰에 나오시는 노부부가 계세요. 70대 노부부신데 그분도 마찬가지 일을 당한 거예요. 물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한 4분 정도 그 집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관악구 참사 현장에 바로 맞은편이에요. 그 노부부는 지금 어떻게든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어디로다 가고 싶은데 그분들은 지금 8월로부터 지금 100일 훨씬 넘었죠. 못 가고 계세요.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3만원, 14만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했어도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 못할 만큼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공공임대주택에 공가가 많다라는 둥, 뭐 지을 땅이 없다는 둥 하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약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부족한가요? 우리 쪽방에 계신 분들이 왜 쪽방에 계속 사셔야 돼요?
특히나 족방에 있는 뭐 영등포구, 그 다음에 이 종로구, 중구 이런 곳들에는 정말 공공임대주택, 매임대주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서 거기 지금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 이런 지하 옥탑 고시원에 사시고 계시거나 너무 좁은 집 아니면 화장실이 제대로 없는 집에 사는 가구가 2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300만 명 이상 되고 한 전체적으로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예전에 아까 정의로 신부님과 그 최종고 의원이 활동하실 때처럼 한잣집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숨었죠. 지하로, 고시원으로, 옥상으로 다 가난히 숨어서 잘 안 보이니까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책을 안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 종부세 내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120만 명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열악한 상황에 살거든요. 그런데 정작 종부세는 우리 모두가 내는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종부세가 다루어지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곳인지도 언론은 계속 나쁘게만 얘기해요. 공가가 너무 많다. 여기 이제 국회도 정말 문제인데 공가가 너무 많아서 문제 지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번에 그 공공임대주택 조사를 전국에 청주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한 결과는 아까 철거민들이 80년대 말에 소망했던 대로 영원한 우리들의 집, 영원히 어디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군가에게 되어주고 있어요.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가실 생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 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이사 갈 생각이 없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다. 우리가 지금 뭐 지역사회에서의 죽기 얘기하지만 영구임대처럼 자기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철거민들의 오랜 꿈, 우리 그 수십 년 동안 누군가 노력했고 그리고 80년대 말에 노력했던 철거민들의 누군가에게 100만 가구가 넘는 가구들에게 지금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뭐 슬럼이라든가 뭐 낙인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지금 재건축이 필요하냐? 30년 된 공공임대주택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분들은 이걸 너무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못도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진이 발생하면 살아남을 건 LH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로 피하셔야 돼요. 튼튼하게 지었고요. 관리도 민간임대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LH 사태, 작년에 있었던 LH 사태 때문에 아마 LH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는 1989년에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LH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LH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을 강조하잖아요. 하면서 이걸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원래 LH는 땅 팔고 분양한 것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이걸 어려운 말로 교차보자로가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었는데 주거복지 영역, 돈이 많이 드는 주거복지 영역을 아예 떼어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떼어내면 예산은 안 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는 지금만큼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본 공공임대주택은 제주도에 있는 거는 6층짜리였는데 아까 제가 3단지 4단지 말씀드렸잖아요. 3단지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저층 아파트인데 최근에 분양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없이 살아요. 이 공공이 관리한다라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H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면 LH에서 공급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LH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땅 팔아서 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재정이 투입돼서 당연히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더 잘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불편한 진실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30년이 되면서 주택과 함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요. 당시에 30, 40대에 오셨던 분들이 60, 70대가 되시고 나이가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지원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사실 서비스가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도 이 시설에서 퇴소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사례관리 끝! 공공임대주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은 집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대로 해야 되는데 영등포 쪽방촌 개발과 관련해서도 제가 공공의 비슷한 태도를 봤어요. 영등포 쪽방촌 개발해서 제대로 된 집을 주면 그 다음은 이제 자기들이 해결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집을 주는 것과 함께 그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나이 드신 분들, 장애인분들,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식사 지원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건강도 돌봐야 되고요. 운동시설도 훨씬 더 많아야 되고요. 쉴 곳도 더 많아야 되고, 실버타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들 가시잖아요. 여기에는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는 그렇긴 하지만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본 아까 3단지에 400가구가 사는데 경비원도 없이 4명이 그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관리 상태겠습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1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그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를 해결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슬럼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뭐 만약에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지만 LH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돈도 안 집어넣으면 슬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들이 공공임대주택과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거든요. 1989년에 영구임대주택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국민임대주택이 도입이 됐어요. 영구임대주택에 비해서 국민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비쌌고, 그런 상황에서 영구임대 취약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걸 경실련 출신의 김원동 사장, SH 김원동 사장은 짝퉁임대주택이라고 하죠. 매입임대주택을. 근거는 없죠. 제가 여기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시는 청년들 많이 계시지만 강연할 때마다 청년들한테 주거권 관련 강의할 때마다 매입임대주택을 주목해라.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열심히 공급하고 있으니 SH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2020년에는 7,000호를 공급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만. 그런데 지금 올해 김원동 사장님 몇 호를 공급했을까요? 매입임대주택을. 정말 기가 안 차는데요. 169호를 공급한 게 다입니다. 아무도 못 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악구 지하에 지금 당장 가셔야 되는데 아무데도 못 가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매입임대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매입임대주택이 짝퉁 임대주택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건, 김원동 사장이 얘기하는 건 비싸게 산다, 비싸게 매입한다. 비싸게 매입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매입하지 않거든요. SH공사에서 비싸게 매입해주면 누구든지 팔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짝퉁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저는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원칙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억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가서 민간임대주택을 구해오면 정부가 계약해 줄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엄격한 의미로는 전세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도 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고, 전세임대주택도 지금 상황에서는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가구가 그 주거빈곤 상태에 있고, 지옥고에 있는 가구만 해도 80만 가구가 넘는 상태에서 지금 169가구 공급해가지고는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런 점에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과 이 매우 확보가 돼야 된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매입임대주택에 관해서 경실련하고 김원동 사장이 하도 떠드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에드버커시라고 하거든요. 옹호활동.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옹호활동을 해주세요. 이거 주거복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주거복지센터에서 아시는 분들 아시고, 영구임대주택 다음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매입임대주택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영구임대보다 더 들어가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은 좁은 것밖에 없는데, 매입임대주택은 큰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멀리 가야 되지 않고 생활권 안에 있고, 그런 점에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옹호활동,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걸 저도 계속 얘기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틈나는 데마다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매입임대주택이 공급이 서울처럼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곳이 없는 데는 더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는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구구조와 관련된 것인데, 이미 주택가격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 바로 나올 얘기는 주택이 이제 공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정을 맞을 거는 공공임대주택일 거라고 생각해요. 주택 공급하지 말자,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지으면 전체 물량을 늘리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는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대규모 공급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저렇게 건설형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승자박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고 하는. 그래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매입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빨리 공급할 수 있죠. 매입임대주택은 사기만 하면 되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가라앉을 때 매입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사들이면 쉽게 사들일 수 있어요. 매입임대주택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우리가 생활권 안에 공급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쪽방 주민들 그렇게 아파트가 아니라 같이 이동하고 싶으실 때도 매입임대주택은 같이 이동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밑에 커뮤니티 시설도 넣으면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랑 SH공사랑 싸운대요. 매입임대주택을 놓고. SH공사에서는 공급 안 한다. 서울시에서는 공급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입임대주택에 관해서 힘을 쭉 모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네. 일단은 하나도 숨도 안 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이나 얘기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말했나요? 35분? 네. 40분 정도? 네.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네, 손 들고 말씀을 주시면 좋고, 저는 질문이 또 있으시네요. 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제 사당동, 난곡, 시흥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 군데 성남이 빠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한 군데가 아니라 많이 빠졌어요. 그런 데가 많이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 강제로 이식시켜가지고 물이나 교통편 없어서 대규모 사태가 일어난 걸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연령대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대에서 한번 전화했습니다. 제가 또 성남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요? 하나씩 할까요? 아니면 같은 맥락의 질문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자도상 김영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요,
동자동 식구들하고 저 시흥에 갔어요. 목화마을에요. 저 미망인 그분 만나고 얘기했는데. 신명자 이사님. 예, 예. 저 사진도 보고 참 재정교원이 참 위대한이라고 느꼈어요, 사람들께.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한 번 더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물어본 거예요. 참, 거기 목화마을 식구도 가봤는데 참 잘해놨더라고요. 관리더라고요. 그런 재정교 의원 같은 분이 한 번 더 계셔서 그런 어려운 서민들 위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데 그런 바람으로 저는 모른다. 네, 아멘. 네, 일단 이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어제도 강의를 했고 어제는 제가 성남 얘기를 했죠. 어제는 성남을 빠뜨리지 않고 얘기했었는데 그 성남만 빠뜨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들을 빠뜨렸어요. 그리고 그 정말로 제가 어제는 좀 길게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아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사람들을 쓰레기차에 실어서 부렸죠. 이런 것들은 아까 난곡 얘기했고 여러분 가리봉동 아시죠? 가리봉동도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뭐 사당동, 봉천동, 그리고 거여동, 마천동, 뭐 성남,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계동, 상계동, 외곽 지역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서울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서울의 변두리 지역들에 그냥 사람들을 쓰레기차에 부린 거죠. 학교 당연히 없고 수돗물도 없고 뭐 버스도 안 다니는 곳에 뭐 그 당시에 백사마을도 그런 곳인데요. 백사마을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30분은 걸어 나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런 시절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은 주거권이 나아진 거 아니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도 주거권이 후퇴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사람들을 쓰레기차 실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세상은 아니고 그렇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싸웠기 때문이고 아마 성남, 그러니까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지금의 성남이죠. 가보시면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분당구라는 데는 완전히 좀 다른 도시 같고 그 성남안은 다른 도시고 중원구하고 그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하가 가장 많은 곳이 성남시 중원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철거민들의 그런 좁은 집들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이제 백사마을이 없어지는데 백사마을이 마지막 남은 서울에 있는 마지막 그런 달동네였어요. 60년대에 서울 도심에서 강제로 이주시킨. 그래서 여러분 구룡마을 같은 걸 알고 계시는데 구룡마을은 형성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거는 80년대 말에 형성된 거고 뭐 정부에서 강제로 이주시킨 게 아니라 이제 86년, 88년에 집값이 너무 올라지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촌들이 그 당시에 강남 지역이 덜 개발된 곳이니까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도 결국 형성 과정이 좀 다른데 서울의 마지막 그 백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 때 그 우리나라의 개발은 다 싹 철거해버리잖아요. 언덕도 골목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는 개발이어서 백사마을은 그렇게 남기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 오세훈 시장에서는 계속 개발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말요? 정말로 뭐 이런 거잖아요. 영등포 쪽방촌 개발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되었고 그리고 대전 세 번째로 그 동자동 쪽방촌의 개발이 발표되었죠. 저는 영등포 쪽방촌이 그 발표되는 날 좀 뭐 뭔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구나, 문제를. 쪽방촌 개발은 우리나라의 이 아까 철거와 관련된 무수한 흑역사죠. 이 흑역사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철거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개발을 지금 우리는 부재지주에 의한 개발이거든요. 다 땅 그 집을 가진 사람은 밖에 있잖아요, 대부분. 아무리 좋게 봐줘도 7대3, 8대2 다 부재지주예요. 밖에 살거든요. 사람들이 밖에 사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영등포 개발
그다음에 동자동 개발은 이제 드디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개발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2018년에 주거권 특보가 한국을 방문하셔서 우리나라의 개발 관련된 법제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셨던 게 바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지 않는 그냥 소유자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일본만 해도 기본적으로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세를 안 내거나 이러면 계속 살지 못하는 건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요. 세입자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분인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 글로벌 스탠다드,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영등포 쪽방촌은 느리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느리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자동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우리나라 주거권의 최전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계속 연대 활동을 해야 되지만, 동자동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정말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주위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정부 의원 이제 그 보금자리를 가보지 않은 분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내정이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그 연립주택과 같은 곳인데, 이 앞에 공동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이사 가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계신데,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그런 국회의원이 재정부 의원과 똑같은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거는 정말 힘들다니까요. 비슷한 분은 그래도 주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주권자로서.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재정부 의원을 시대가 만든 것처럼 또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세상은 길게 보면 진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는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얘기만 맨날 나오고, 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렇게 수십일째 농성을 하는데 거의 기사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기사가 안 나오는 적이 없죠.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실거래가 20억인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들은 안 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많이 낸다고 하면서 기사는 매일 나오면서, 이 공공임대주택이 수십일째 이 농성을 하는 것은 매일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잖아요. 거의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세입자가 소수여서가 아닌 거 아시죠? 세입자가 44%는 무주택자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마치 굉장히 일부 사람이 목소리가 큰, 잘 조직된, 힘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과대대표되면서, 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의 문제는 다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일인데 묻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지금 120만 호가 넘었고요. 그러면 거기 사는 분들이 못 잡아도 200만 명은 넘거든요. 1인 가구가 쳐도.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3, 4인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의 삶을 지원하자라는 목소리는 국회에서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번에 이 농성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농성단에서 만나고 있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인데, 지금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의 예산결산특위에서의 예산이 복원된 것이고, 정말 문제는 어딘지 아시죠? 이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어딜까요? 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곳, 기획재정부입니다. 사실은 청와대가 아니지, 용산은 모를 거고요. 대통령은 이렇게 예산 삭감됐는지도 모를 거고, 이 칼질은 기재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거복지 관련된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기재부 때문인데, 그래서 사실은 국토교통부를 욕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되게 억울해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기재부가 꽉꽉 누르고 있어서 국토부는 말도 못 하거든요. 예산과 관련돼서. 매일 그래서 아까 8월 8일 날 우리가 지하에서 참사가 벌어졌고 8월 16일 날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270만 원 공급 계획이 발표됐는데 거기 어디에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그걸 몰라서 확대 안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고 기재부에서 한 푼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국토교통부 관료들도 모를 리 없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된다는 정책은 이 돈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이제 예산결산특위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지금 행동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에서 농성을 하면서 공공임대 관련한 뭐 여론들, 댓글 이런 걸 열심히 봤는데 저는 너무 이게 기상천외하다고 느꼈는데 최근에 있는 의견 중에 뭐가 있냐면 공공임대주택이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어지면은 입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걸 똑같이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정을 그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다 그냥 n분의 1로 나눠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공임대주택이 특혜 정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뭔가 좀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 공공임대 예산 축소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청년원가주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주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기억하는 청년주거의 어떤 장면들은 이제 지옥고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원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됐는데 자신의 가난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이 그냥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얼굴 돌릴 때 사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언론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이제 연끌을 해서 6억짜리 주택을 뭐 사업에 사는 뭐 이런 청년 얘기가 나온다든가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또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2018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던 유엔 주거권 특보 렐리아니 파라라는 분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개발 사업이 개발 관련된 법제, 도시 및 주거적 환경 정비법 이런 것들이 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셨던 그분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는지 아마 여기 관련된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쪽방, 고시원, 그다음에 철거민들이, 그래서 그분이 가셨던 곳이 다 사망사고가 났어요. 2018년에 정말 공교롭게도 아현 2구역에서 돌아가셨고 고시원에서 11월에 6.1고시원에서 돌아가시면서 사망사고가 나서 제가 그때 한때 유엔 주거권 특보가 데스노트인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취약가구들의 주거 문제는 심각하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죽어서야 그게 관심이 대상이 되잖아요. 고시원이고 지하고 사람이 죽어야 수백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죽어야 거기가 그 조명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 없는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주거권 특보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지옥고였고 철거민촌이었고 주거권의 최전선, 그 나라의 주거권 수준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가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주거 문제, 지금 의식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주거 문제잖아요. 이 주거 문제 해결의 방법은 두 가지죠.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공공임대 아니면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한 주거 정책,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주거 정책은 두 가지죠. 공공임대 아니면 주거비 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분은 이제 그런 생각이고, 우리는 저런 목소리가 너무 과대되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너무 과대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할까? 진짜. 이 나쁜 사람들 왜 이렇게 부지런할까?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댓글을 단 적이 없거든요.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은 진짜 있지만 저는 좋은 사람이어서 댓글을 안 다나 봐요. 그래서 엄청 게으른데, 그 사람들은 이게 근데 첨예해지면 첨예해질수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들의 이해관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말아야 세를 놓고 살 수가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세를 놔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지으면 그걸 느끼거든요.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요. 공공임대주택 계속 지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급자들이 빠져나가면 나는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는, 이것으로 인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런 댓글을 다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왜 다양한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좀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하게 댓글을 달아서 좀 중화시켜야 되는데, 또 댓글 부대. 네, 댓글 부대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게을러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은 저절로 지켜지는 정책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고, 아까 얘가 저절로 만들어줬던 게 아닌 게, 정말로 말 그대로 수십 명이 죽고, 아까 오동군 어린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 철거민촌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고,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요구를 모아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흔들려는 세력은 계속 있을 거라니까요. 미국에서 같으면 아예 폭파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뭐 영국 같으면 얘를 팔아버렸고요. 우리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를 팔려고 하잖아요. 재건축해가지고 일부는 팔고 일부는 뭐 높이 올려줘서 타워팰리스처럼 지어주겠다 이러는데, 그럼 거기 살던 사람은 어디 가나요? 그리고 지하가 서울에만 20만 가구가 넘게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재건축하면 그만큼이 나온대. 그럼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안타까워요.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산물인지 모르는 거죠. 철거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산물이라는 걸 모르니까 지하 대책 마련해야 되니까 이거 새로 짓고 이거 새로 좋은 집으로 지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까 계속 김원동 사장 계속 이거에 동조하고 이러면 다 지하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지하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시장일 때도 다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언젠가. 지하를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하가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관악구 지하처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가 있어요. 그런 지하는 지금 당장 나가서 가가호 찾아보고 사람 못 살게 해야죠.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이거잖아요. 천호 내가 사줄게. 지하 팔고 싶은 사람 팔어. 누가 그걸 팔아요, 지금 지하를. 그분이 40대 민주노총 조합원은 왜 그 집에 살았을까요? 지하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입자가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나마도 지하에 들어가면, 아파트가 아닌 그런 연립주택에 들어가면 아파트보다 반이 싸고, 지상이 아니라 지하면 또 반이 싸니까, 반의 반값이면 지하에 집을 사서 아이 데리고 엄마 이렇게 내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사가지 않고 그래도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 햇빛이 낮에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살았던 거잖아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하를 팔까요? 안 판단 말이죠. 정말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내년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나라도 해결이 되고 있나, 이 문제가? 지하 대책과 관련해서 고시원도 마찬가지죠. 고시원 화재는 아까 2018년에 북일고시원에서 7명이 사망해서 4명이 7명이 사망하셨고,
올해 2022년 4월에도 두 분이 영등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나, 서울시는? 지하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공공임대주택을 열심히 공급해서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게 해야 되고 주거비 지원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아시죠? 주거급여 얼마인지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이 월 32만 7천 원이죠. 내년에 33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게 이 부분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아주 공약을 했잖아요. 나 줄인다. 14만 원 공급하다가 10만 원으로 줄이니까 주거급여는 좀 제대로 하겠지라는 게 저의 기대였어요. 정책은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12월 24일 날 발표할 때 주거급여는 좀 잘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그 33만 7천 원에서 33만 원으로 3천 원, 커피값도 안 되는 돈이 이제 주거급여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적게 올랐던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적게 올렸던 적 없어요. 32만 7천 원으로. 좋아. 내년에 33만 원이 되면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삽니까, 서울에? 지하, 옥탑 고시원밖에 못 가니까 지금 그런 곳에서 살다가 불에 타서 죽고, 물에 죽고, 요번에 관악구, 동작구 다 수국가구였죠. 수국가구가 계속 살던 집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막아내는 것도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요번에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예산삭감액이 크니까 주거급여 쪽에 얘기도 못했지만 주거급여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말 계속 이럴 것인지, 이렇게 지옥권에 살 수밖에 없는 걸 주고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렇게 경찰들이 다 이제 질문이 또 있으시죠? 네. 질문하셔도 돼요. 동작구 사랑방 백광원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짜 근데 이게 관심이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랜만에도 JTBC 교통방송, 스포츠를 할 때 MBC, 한겨레, 한국일보 6군데,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한 2달 안에. 근데 나오긴 나와요. 근데 또 지나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세종시에도 가봤지, 서울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부시장이 올라가래서 올라가봤지, LH 과장, 여기서 SH 과장들 12명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참여연대 가도 똑같은 얘기했어, 그 당시에. 나는 그걸 좋아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야, 이렇게 된다, 우리가 2달 있으면. 근데 그게 편차원이,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거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솔직히 더 잘못이 많아. 그때 해줬으면, 그때 표창원이가 2월 20일 21년 45층 진다고 전국 방송에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언제 그랬냐 그러고, 또 거기서 건물 주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결론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다 바꾸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영등포나 여기 양동이나 창신동 어디 다 잘돼, 거의 작잖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 동작은 크다고요, 지금. 그리고 건물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왜냐면 공공개발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재산이 20억이 되면은 18억을 준다 그러면 되는데, 매덕 주고, 그것도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렇더라고. 건물 주인들도 무조건 더 매덕 주게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세모녀 무슨 세가족 그렇게 돌아가시고 정말 가슴 아파요. 지하도에서 정말 돌아가신 분. 나는 나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난 사실 그냥 살아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데 이 정부가 어떤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왜냐면 자기네가 잘못하면 이 다음에 그런 저기가 되니까. 엄청 어려워요. 내가 이거 봐도, 이거 지금 우리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처음에 사람 꽤 이렇게 모으면은 모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디 하면은 노코멘트예요. 아유, 거기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진짜 많이 했어요. 이 동자동에서
축제도 해보고 공원에서 심상정 의원님 4번 만났지, 박주민 국회의원 2번 만났지. 거의 진짜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 만나 주겠어요. 그래도 오면은 인터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똑같아. 이렇게 쓸쓸하게 여기서 이렇게 토론하게 알고 있는 게, 야, 이게 진짜 현실이 더 좀 나아지고 말이야. 얘네 사람들도 어떤 호응을 했는데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이 공무원 경제기획원이나 국토부에서 원혜령이고 그 사람들이 이 진짜 없는, 왜냐면 이게 잘 돼도 우리는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가 있냐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깨끗하게 되고 치료도 받고, 그러면 우리 여기 사회단체도 더 할 일이 많아져요. 그 안에서 뭐 거기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회단체는 남아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되니까. 아니, 건물만 들어간다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공공개발 들어간다 그래도 힘든 거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조그만 거 몇 평짜리 4평 5평이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결론은 죽으면 나와야 돼요. 그럼 집세도 줘야 되고, 그리고 주거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돈 이거저거 빼면 한 40만 원 남는 거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지금이 낫다 그래요. 아주 그 약 올리는 적이 있다고. 내가 아이고 여기 우리가 오늘 좀 나가서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자 그러면, 아니 지금이 더운데 괜히 그래 들어가면 뭐 하려고. 라면 안 하고 빵 안 하고 덜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목사가 주던 어디서 이렇게 조금씩 주니까 쪽방에서. 걔가 사람들이 누구나 뭐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는 그랬을 일은 없는데, 그게 오래 내려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야. 아니 그 맨날도 뭐 한다고 나가긴 나가는데 진짜 조금만 희망이 있어야 돼. 이 동자동은 없어요. 다 빠져버리는 거야. 뭐가 돼야 사람이 힘이 으쌰으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건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앞으로 이걸 헤쳐나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래서 오래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오래된 연대라는 건 지금 조금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그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달라고, 아예 세상에 공공임대주택이 없을 때 철거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걸 만들라고 요구했을 때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자동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돌리지는 못할 거고요. 느리지만 천천히 갈 것이고, 그게 이렇게 갔던 게 만약에 거꾸로 간다면 또 다시 이렇게 가는 힘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선생님뿐 아니라 저도 정말 우라통이 터지기는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쓰레기차를 지금 안 버린다는 생각을 제가 왜 하겠어요. 저도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조금 지치시는 거죠. 이제 이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치고, 그다음에 저쪽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잘 뭉치거든요. 아까 댓글 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근데 또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의 다수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동자동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거든요. 국회 안에도. 그러면 그 일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도 갈 거다. 네. 벌떡 일어나게 됐네요, 제가. 네, 저는 어제도 들었었는데, 소장님이 강의를 쭉 해주시고 나서 어떤 한 분이 말씀 주시기를 마음이 너무 참담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상담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같이 희망을 보고 싶어서 그 오랜 연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쭉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연대하고 투쟁했을 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정말 다른 장면이, 우리가 같이 만드는 다른 성과가 정말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너무 기쁘게 오늘 시간 같이 좀 볼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1989년에 제가 89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89년이라는 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해가 너무 많은 집값이 오르면서 올림픽 이후에 수십 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뭐 200만 원 건설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임대차 보호법이 그때 개정이 되잖아요. 1년에서 2년으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근데 1989년에 개정이 되고 90년부터 그거를 바꾸겠다는 싸움이 있었어요. 90년 때부터 애기 업은 엄마들이 나와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다시 개정하라고, 그 인상률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2년 갖고 안 되니까 더 늘려라라는 싸움을 9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우리가 결실을 봤잖아요. 30년 만에. 동자동이 30년 걸리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지만 결국 그 싸움의 결과, 철거민들의 결과로 지금 제주도에서 정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동자동의 싸움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자동에서 잘 버텨주셔야, 그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가야 이게 또 우리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가 또 굴려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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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 했던 거 해야지. 제임 한번 해주세요. 알려드릴게요. 공공임대 내놔 공공임대 늘려입니다. 저는 영상 찍으니까 지수가 해줘요. 영상 찍을게요. 하나 둘 시작. 공공임대 내놔 공공임대 내놔 사진도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자들 일주일에 120시간 노동해.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라 그래. 젊은이들 돈 많이 주면 비정규직도 상관없어. 아니